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2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한 줄 요약은 가는 놈만 갈 것이다. 이번 주에는 이렇게 한 줄 요약을 해봤습니다. 상당히 차별화되어 있는 차별화가 또 발생할 그러한 시장 전망이 예상이 되는데요. 종목 선별이 가장 중요한 투자 수익의 핵심 포인트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여러 종목이 다 가는 게 아니라 여러 섹터가 다 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는 놈만 가는 그러한 소테마 시장이 형성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도 일부 종목만 또 갔죠. 또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오는데 이러한 시장에 잘 적응하려면 한두 섹터를 골라서 기존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 포지션을 늘렸다가 또 순환매로 돌아와서 팔고 또 기다리고 대신 목표 수익률을 15% 정도로 작게 잡는 그러한 전략이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부터 보면은 텐베거가 날 수 있는 우상향할 수 있는 몇 개의 종목과 섹터가 지금 눈에 보이시죠. 대표적인 것은 로봇이죠. 로봇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누가 들어서든 로봇은 키우고 육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전략적 산업이죠. 우리가 4, 5년 전에 전기차를 봤듯이 이제 1, 2년 향후 1, 2, 3년 정도는 로봇이 세상에 가장 핫한 그리고 성장력을 가장 보유한 그러한 섹터가 될 것이다. 이런 면에서 로봇 관련주는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제 시총이 거의 대부분이 많아봐야 3천억이죠. 네, 3천억이니까 일단은 5천억까지 기다리시고 다음에 7천억 기다리고 1조 기다리고 2조 기다리고 3조에서 장을 마감하는 그러한 템베거 전략을 써야 되는 게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30년 펀드 매니저의 이 감으로는 충분히 시장이 보이는 그러한 장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고민하다가 한 섹터, 한 그 영역이 템베거의 모습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중장기적인 투자의 모습으로 로봇주를 여전히 권합니다. 로봇은 산업용 로봇과 일반 가정용 로봇이 있는데 LG는 산업용 로봇 쪽으로 갔고 삼성은 B2C 가정용 로봇과 우리 일반 삶 속에 쓰이는 로봇 이런 쪽으로 발전을 하는데 서로 다른 전략이죠. 이런 케이스는 할프 전략도 좋은 전략이죠. 양념반, 프라이드반 이런 식으로 전략을 써서 사서 묵혀놓고 견디는 그러한 전략을 여러분에게 강력히 추천을 해봅니다. 자, 이번 주 가는 놈만 갈 것이다. 이 주제를 가지고 간단하게 이번 주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이번 주 키워드를 봅시다. 차별화 정세다. 그렇죠? 차별화가 시장에 큰 득세를 할 것이다. 그래서 같은 섹터 내에서도 차별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한 섹터가 섹터 간에도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고 두 번째는 성장주의 반격이다. 성장주의 반격은 기술적 반격 정도로 보는 거죠. 네, 수급이 비어 있습니다. 너무 많이 급하게 빠졌기 때문에 이 반등의 목표가 거의 반 정도 올라왔는데 향후에 반 정도 남아있다. 그래서 전 고점 바로 밑 정도가 전형적인 헤드앤숄더이죠. 헤드앤숄더로 내려가면 그 기존 어깨 정도 올라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를 보고 성장주의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협상 가능성이 좀 지루하게 움직일 것 같은데 이 협상 가능성이 아마 이제 나토 방문을 이번 달에 할 것 같은데 바이든이 여기서 뭔가 구체적인 협상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나토 정상들과 그것 때문에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토 회의와 협상 가능성이 서로 묶여 있는 패키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WTI와 금리가 이제 더 치고 올라가지 않고 어느 정도 안정을 찾죠. 네. 한 번 더 빠져준다면, 그리고 이러한 빠져주는 것이, 하락하는 것이 우리를 그 전에 구렁텅이에 몰아놨던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마지막 중요한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유가와 금리의 안정은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빠른 순환매에 대비하는 그러한 한 주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는 반등을 알리는 신호로 보여진다.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월요일 첫 시간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첫 주제죠. 초기 충격에서 벗어나 변동성 진정 국면으로 들어간 듯하게 보인다. 금융시장의 위험을 알리는 지표들이 하락 반전 중에 있다.
러시아의 디폴트 우려가 달러 이자의 지급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완화되는 상황이다. 먼저 이제 이 디폴트 우려가 시장에서 큰 크레딧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었는데 일단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CDS 프리미엄도 3월 중반에 비해서 다소 낮아졌다. 그렇죠? 러시아 디폴트 우려가 다소 진정되고 FOMC의 시장 친화적 정책 결정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지표가 하락 반전했다. 미국 빅스와 유럽의 VS탁스 그리고 신흥시장 변동지수는 VXEM 등이 3월 고점에서 10에서 20% 하락을 했으며 선진국 외환시장과 신흥국 신용 위험시 장외 변동성 지표도 낮아졌다. 네, 그렇습니다. 선진국 외환시장의 달러 강세로 너무 몰렸던 것들이 살짝 풀리고 달러 강세가 풀리고 선진국 통화가 살짝 약세로 돌아서고 이머징 시장이 통화들이 다시 강세로 돌아서는 그러한 변동성 지수가 좀 낮아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국내 코스피 200 옵션 시장의 풋콜 레이쇼가 우하향, 그렇죠? 우하향이라는 것은 풋이 줄었다는 거죠. 풋은 매도를 의미하죠. 매도를 장이 꺾일 것에 투자했던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콜옵션 비중이 늘어났다는 뜻이고 사자, 매수에 나서는 세력이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달러 옵션 시장에서도 원화의 추가 약세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졌다.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자, 다시 정리하면 변동성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변동성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변동성이 제일 취약한 이머징 시장으로 리스크 자산으로 그렇죠. 돈이 돌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코스피 200 풋콜 레이쇼를 보면 꺾였죠. 즉 콜옵션이 늘어나고 풋옵션이 줄었다는 거죠. 풋옵션은 매도에 배팅하는 건데 매도에 배팅하는 것들이 줄었다는 거죠. 옵션 시장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현재 시장 플레이어들의 생각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일단은 풋이 줄었다. 매도가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원달러 3개월 리스크 리버셜 추이도 꺾였다는 거죠. 이 말은 원화 약세가 진정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달러 강세, 즉 위험자산 회피에 대한 심리가 많이 누그러졌다. 이렇게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하나는 오늘 모 애널리스트가 쓴 걸 제가 여러분들과 소개시켜 주는 건데 미국 빅스 지수가 30포인트를 일정 기간 지속한 이후에 미국 S&P 500 성과는 1개월에서 3개월, 3개월에서 6개월에 걸쳐서 기술적 반등을 보이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즉 빅스가 30을 넘었다는 것은 시장이 굉장히 리스크해하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하다가 이게 좀 오래되면 이제 안정을 찾으면서 그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고 지난 1개월, 3개월, 6개월 후에 S&P 500 지수가 반등을 했다는 거죠. 시장의 안정을 찾고 바로 또한 비어있는 공간,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빠져있는 종목, 또한 리스크가 들어가 있는 성장주, IT와 같은 성장 제약바이오 중에 돈이 돌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2월 말 이후 12일 지속된 미국의 빅스 30%포인트 상해가 최근 중단됨에 따라서 기술적 반등을 주목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 이야기죠. 빅스 지수가 12일 동안이나 30 이상에서 놀았다는 거죠. 굉장히 전쟁이 터지고 터블런스가 강하고 사람들의 심리가 박살이 난 상황인데 이게 이제 가라앉았다는 거죠. 30 이하로 내려왔다는 거죠. 그 이후에 시장에서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기술적 반격이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 중요한 상황을 아침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020년 11월 3일에 30%를 돌파하고 그 다음 7일 동안 기간 동안 30을 넘어섰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꺾였는데 그 다음에 그 꺾인 이후에 1개월 후에는 8.8%, 3개월 후에는 13.7%, 6개월 후에는 24.4% 주식이 상승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음에 2020년 6월 19일에서 2020년 6월 30, 그러니까 14일 동안 30 이상의 아주 힘든 그런 빅스 변동성이 높은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1개월 동안 4.1%, 그 다음에 7.2%, 6개월간 19.7% 주가가 상승해서 전부 기술적 반등이 일어났다. 이 이야기를 지금 역사적으로 한번 추적을 해본 거죠.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향후 중장기적 변동성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죠? 네, 이제는 중장기적으로 좀 안정을 찾아야 기술적 반등의 모습이 확실하게 1개월, 3개월, 6개월 기준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재정학적 위험의 불투명한 전개 양상과 원자재 가격 급등 및 공급망 교란 등이 밑줄 경제적 파급 양상이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각국 주식시장의 중장기 변동성 수준은 여전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죠. 아직까지 크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단기 변동성의 하락 반전이 투자 심리를 일시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지만 중장기 변동성의 안정이 가시화돼야, 이 굉장히 중요하죠. 중장기적 변동성의 안정이 가시화되어야 2022년 1분기의 약세 국면에서 벗어나서 향후 주식시장은 최소한 헤드앤숄더의 어깨까지는 올 수 있다.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변동성이 좀 안정이 되려면 첫째는 전쟁이 뭔가 협상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나토와 이번 20 며칠이죠. 25일인가 6일에 가는데 바이든이 반드시 이제 중요한 나토 쪽에서 해줄 수 있는 그 협상안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거죠. 확실하게 이걸 가지고 러시아와 상의를 할 것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4월 말에 4월 정도 내에 혹시나 빠르면 좋은 소식도 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러한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들이 좀 줄어야 기술적 반등이 더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쪽에서는 방금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안정을 찾았다. 단기적으로 안정을 찾았고 그 결과를 봤더니 과거에 1개월, 3개월, 6개월 주가의 기술적 반등이 있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완벽하게 주식시장에 돌아서기에는 중장기적 위험 지표들이, 변동성 지표들이 안정을 찾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타 다른 반등을 위한 좋은 요인들은 없는가, 주식시장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두 번째 큰 주제인데, 첫 번째 대답으로 미국 선물 시장 내 달러 인덱스 선물과 원유 선물에 대한 투기적 매수 포지션 비중이 최근 3주간 뚜렷하게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세계 원자재 시장의 70%는 선물 시장에 투기적 매수가 있다는 거죠. 그들의 대부분을 미국의 IB들이 다 가지고 손으로 쥐락펴락하고 있다는 거죠. 골만삭스, JP 모건 스탠리 이런 애들이 뒤에서 다 장단질을 하면서 유가를 올리고 다음에 커머디티 시장을 가지고 놀았다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투기적 선물 시장이 이제 이익 실현에 나섰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달러 인덱스와 원유에 대한 투기적 선물 수요가 좀 꺾였다. 원유의 매수 비중도 경험적으로 고점을 형성한 이후 지난주부터 하락 전환을 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140달러 근처까지 올라간 이후에 하락 전환을 해서 105달러 수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두 번째, 달러와 원유에 대한 매수세가 주축해지면서 액티브 매니저들이 주식 비중 축소도 일단락이 됐다. 그동안 달러 원유가 막 올라가면서 그걸 팔아가지고 돈이 그쪽으로 갔는데 주식시장에서 팔아서 이제 그쪽을 먹고 나왔으니까 그쪽을 팔고 이제 비어있는 주식시장, 그래서 액티브 주식 쪽으로 돈이 모이고 있다. 이것도 주식시장의 향후 기술적 반등을 할 수 있는 좋은 모멘텀으로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이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이 회색으로 되는 게 원유 선물 시장 원유의 투기적 포지션 매수 비중이죠. 그렇죠? 네. 약 90% 정도의 이제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짙은 파란색은 선물 시장에서 달러 인덱스, 달러 강세에 투자했던 그러한 자금들은 또 살짝 안정을 찾아서 살짝 약세로 돌아서고 이머징 통화가 강세로 돌아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고점 대비 90%까지 빠져 있는 상황이죠. 세 번째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그동안 급락했던 성장주 중심의 반등이 지금 진행 중이죠. 그러니까 이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데 성장주가 먼저 치고 올라왔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와 같은 그런 종목이죠. 최근 12주 누적 기준으로 S&P 500 성장주와 가치주 지수 간의 수익률 격차가 2010년 이후 최저치인 마이너스 14%포인트 하락한 이후 최근 2주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즉 가치주가 엄청 많이 오르고 성장주가 엄청 많이 빠졌는데 그 차이가 마이너스 14포인트까지 하락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2주간에 다시 회복세가 나타나면서 마이너스 10%로 줄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주가 그동안에 많이 좀 대우를 받다가 최근에 이익 실현이 나오고 성장주가 빠져있다 올라온 거죠. 2010년 이후 평균 1%라는 점을 감안하면 가치주와 성장주가 현재 10%도 굉장히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따라서 성장주의 반격이 살짝 좀 더 지속될 수 있는 반등의 여력은 남아있다는 보는 시각이 시장에 존재한다.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 시장도 제가 앞부분에 이야기했지만 성장주가 시장을 리드할 것이다. 뒷부분에 제가 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이후 S&P 500 지수 내에서 자동차, 미디어, 반도체 장비, 소프트웨어 업종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다는 점에서 이들이 기술적 반등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부품, 내구, 소비재, 의류, 미디어, 반도체 장비, 소프트웨어, 유통, 은행 이런 쪽이 빠졌는데 이 중에서 지금 은행은 살짝 올랐죠, 그렇죠? 네, 소프트웨어도 좀 오르고 반도체 장비가 최근에 좀 오르는데 이것도 좀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이 올라죠. 미디어도 레이버나 카카오 이런 것들이 여전히 바닥에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의류나 내구재 소비들도 반등을 좀 하고 있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여전히 바닥을 좀 헤매고 있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주식시장의 반등의 강도와 그 다음에 지속성을 결정하는 것은 경기 사이클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이야기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준의 긴축 정책이 실행된 이상 중요한 변수는 결국 경기 사이클 개선이 될 수 있느냐가 여부이다. 즉 경기가 무너지지 않고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도 강하게 버텨줄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현재 ECRI, 이게 미국의 유명 경제당책 같은데 발표하는 미국 주간 경기 선행 뉴스는 YY 기준으로 3주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고, OECD 경기 선행 지수도 7개월 연속 하락 중에 있죠. 일단 경기 사이클이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사이클 하락과 동반에 비용이 상승이 진행되고 있고, 기업의 비용이 상승하면 수익성이 약화되는 그런 모습이 자주 나타나죠. S&P 500 지수 영업이익률은 2개월 연속 하락하여서 16%로 나눠졌고 20% 정도 같은 게 16%로 내려와 있고, 코스피도 4개월 연속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하락해서 12% 정도 갔다가 8% 정도로 낮아진 거죠, 그렇죠? 네, 두 나라 모두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하락 조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근본 지수 하락 과정에서 S&P 500 지수의 경우 밸류에이션 조정만을 반영했지만 코스피는 밸류에이션과 이익 성장 추정치가 모두 동시에 조정이 다 나타났죠, 그렇죠? 그래서 국내 시장이 더 많이 고통을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먼저 밸류에이션 조정이 일어났는데 영업이익이 그렇게 크게 조정받지 않는 상태에서 밸류에이션 조정이 일어났고, 한국은 밸류에이션 조정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기업이익 실적까지도 동시에 하락하는 더블 조정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충격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국내 주식은 연준의 긴축 우려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 악화 우려까지 반영하면서 하락했다고 볼 수 있다. 네, 항상 샌드위치로 끼어있는 우리나라의 운명 같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향후 글로벌 경기 사이클을 개선할 수 있는 변수는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차질 지수가 하락으로 전환해야 가능할 것이다. 즉 글로벌 공급망이 개선이 돼야만 경기 사이클이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015년 이후 글로벌 공급망 차질 지수가 하락 전환 시, 그러니까 공급이 잘 되고 문제가 없을 시 1개 분기 이후, 한 분기 이후에 코스피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평균 3% 정도 증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망 차질 지수가 빨리 하락을 해서 공급망이 안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국내 기업의 경우 중간재에 대한 수출과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매출 증가 시 수익성이 하락하는 경향이 강한 편이다. 이런 또 우리나라는 특징이 있네요, 그렇죠? 중간재가 굉장히 가지고 많이 수출을 하기 때문에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매출 증가 시 수익성이 하락하는,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다. Q가 증가하는데 P가 같이 증가하지 않고 Q가 증가하면 P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네요, 그렇죠? 실제로 전분기 대비 매출 증가 시 영업이익률은 전분기 평균 마이너스 0.2%포인트까지 하락하고 영업이익률 상승 확률도 41%로 낮은 편이다. 50%가 안 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매출 증가가 꼭
영업이익률 상승을 가져오진 않는다. 이게 우리나라의 또 독특한 경제 구조네. 그 이유는 중간재를 주로 많이 갖다 수출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중간재를 가져다가 원재료를 가지고 해서 중간재를 만들어서 수출을 하고 최종재에게 주는데 결국 이익은 최종재를 가지고 파는 글로벌 판매량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 애들이 주로 돈을 많이 벌고 이 글로벌 원자재 시장에 있는 기업들이나 그것을 중간 단계에서 중간 소재를 만들어서 파는 우리나라 같은 기업들은 이 성장률이 그렇게 큰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중간재를 생산하는 우리나라도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길게 보면.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공급망 차질지수 하락 이후 매출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매출 증가 시 영업이익률 개선폭이 크고 영업이익률 상승 확률이 높은 업종이 향후에 주식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거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하드웨어, 운송, 자동차, 미디어, 반도체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가장 지금 저희 눈에 들어오는 것은 하드웨어, 미디어, 반도체 정도가 눈에 들어오는 일단 미디어가 뜨기 시작하는 거죠. 네이버와 카카오가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추천 종목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리기 전에 ARK 아시죠? 네, 우리 돈나무 누나. 네. 우리 돈나무 누나가 운영하는 ARK가 최근 바닥에서 17%나 상승을 했어요. 그렇죠? 네. 주로 아크 이노베이션 ETF, 선진 기술에 프론티어 기술에 투자하는 ETF인데 이 ETF가 박살이 났다가 최근에 바닥을 치고 올라왔다는 거죠. 그만큼 기술주가 성장주가 반등의 핵심이다. 이렇게 캐시우드 누나의 생각이 잘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결론을 너무 좋아하죠. 네. 그래서 뭐 사?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핵심인데. 첫째는 IT에는 안 내면 뭐 제가 봤을 때 15만 원까지 가보자. 오픈베이스는 빅데이터 수혜진 것 같다. 다음에 지금 IT 중에서 가장 수익이 확실한 것은 PCB 업체이다. 대덕전자, 심텍인데 1분기 실적 발표가 나면 좋을 때 그때 팔아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니센 같은 소재,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그러한 장비 업체들, PSK 같은 소재 업체들이 뒤따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가 또 치고 올라오는데 첫째는 3개월간 너무 많은 조정을 받았다. 거의 50%씩 박살을 났으니까 기술적 반등 정도가 나타날 것 같다. 두 번째로는 신정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쪽을 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 알체라, 바이브 컴퍼니, 핑거 등이 반등의 앞선봉장을 쓸 확률이 높다. 세 번째 NFT 관련 거죠. 네, 많이 하락한 서울 옥션, 다날, 컴투스 홀딩스, 위직 스튜디오 등 NFT 관련 기업들도 같이 상승에 동참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모든 것들 기술적 반등 정도이다. 그렇죠? 전고점 수준 정도가 맥스로 보여진 거죠. 또한 미디어 업종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반등의 가장 핵심이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정말 털릴 만큼 탈탈탈 털린 거죠. 그렇죠? 네. 수급면에서 조금만 사도 푹푹 올라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도 여기서 한 10에서 15%는 충분히 올라오지 않겠나. 더 가지고 가도 괜찮을 것 같다. 이 생각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다음에 리오픈주는 일단 수익을 냈죠. 수익을 좀 쉬어가는데 이제 봄 됐으니까 골프죠. 크리스 FNC를 추천하고 싶은데 저희가 크리스 FNC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 유료 카페 몇 개 종목 쭉 이번 주 올라갈 종목 리스트를 올려놨습니다. 네, 우리 친구분들은 좀 보시고 롯데 관광개발, 노란풍선 정도. 노란풍선은 아리까리하던 롯데 관광개발 정도는 괜찮게 보인다. 로봇은 역시 에브리버과 로보로보 정도는 충분하다. 에브리버 로보 이것은 중장기적 우상향하는 3배가 최소한 3배 정도의 수익이 날 수 있는 일단 목표는 전부 다 시가총액 5천억 기준까지 올라갈 것이다. 여기까지 버텨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음에 리오픈주에는 이제 중고차 관련된 롯데렌탈, 현대글로비스 이러한 것들, 네, 이러한 것들이 주가가 많이 또 정부가 또 규제를 또 풀어줬죠. 네, 뭐 왜 풀어줬는지 모르겠지만 롯데렌탈, 현대글로비스, 케이카 뭐 이런 애들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있네요. 현대글로비스, 케이카, 롯데렌탈. 다음 제약바이오에서는 툴젠하고 네오 이문텍. 이 제약바이오는 제가 이야기했죠.
셀트리온이 문제가 해결되면서 제약바이오 전체에 대해서 추가하라고 멈춘 것 같다. 이제 뭐가 올라갈 거냐? 그 반등의 핵심은 항암 쪽일 확률이 높아 보인다. 그렇죠? 툴젠에 대해서 제가 너무 좀 최근에 좀 좋게 봐가지고 툴젠에 대한 분석 자료도 우리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카페 친구분들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오 이벤트를 이미 제가 추천을 했죠. 이러한 업종들이 이번 주에 선두그룹으로 나서면서 반등을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주는 제가 봐서는 뭐 반등이 아주 크게 나오기보다는 종목별 위주로 크게 올라왔다 또 조정받고 또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배트를 좀 작게 잡고 자기가 어떤 종목에 들어갔을 때 단타로 갔을 때 목표 수익률을 확 정하고 항상 들어가야죠. 그걸 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먹고 못 나는 거예요. 15% 정도 딱 정하고. 다 물려있는 것은 90% 수준부터는 조금씩 덜어내서 최소한 물려있는 수준이 원금 정도 해봤을 때 50%까지는 덜어내야 된다. 그 덜어낸 돈을 가지고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2분기 5월, 6월, 여름까지 올라갈 그 무엇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신정부가 새로운 발표들을 막 쏟아낼 때 샀다가 그때 팔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전략이 핵심이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가져야 될 것은 로봇 정도밖에 안 보인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즐거운 월요일 아침입니다. 화이팅 힘내시고 꼭 수익으로 뭔가를 자기를 증명해보는 그런 의미 있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